이분을 보면 저도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항상 웃는 얼굴. 민주당의 김상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근데 스튜디오 들으니까 지금 너무 좋은 게 예. 너무 예쁜 꽃이 있고요. 또 배경 여기 없네. 이건 꽃 배경 있고요. 예. 그래서 새봄이 왔으니까. 네, 봄이구나 예. 를 느끼게 합니다. 또 입춘.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배국기 선생님의 방송 40주년 기념 이 화분도 옆에 있어서 이 화분은 지난번에 제가 작년 12월 16일 날로 방송 40주년 맞았는데 네. 박정훈 대령 어머니께서 이제 박정훈 장군이구나. 예, 장군님 박정훈 되셨어요. 장군님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꽃입니다. 좋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지금 더 좋은 것 포항에 같습니다. 계시죠? 예, 더 좋은 네, 것 포항에 같습니다. 계신데. 근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은 이렇게 항상 웃는데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공감이 있어야죠. 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건 공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마음이 없다면 그것도 공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 짐승들 시리즈를 했어요. 네. 그 위안부 모욕하고 다니는 그자들. 그 용납이 안 짐승들 돼요. 아닙니까? 제가 그때 수요 집회 때 현장에서 너무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었어요. 네. 어떻게 입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처벌 법령이 지금 이제 발의가 됐는데, 통과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반드시 본회의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모욕 범죄입니다. 그 처벌법이 내용이 정확히 제가 지금 아직 못 살펴봤는데 처벌이 약하면 수정안이라도 만들어서 네. 좀 많이 혼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짐승들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예.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요. 또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것이요. 거짓 정보로 혐오와 갈등을 유발하는 것, 이건 극우의 선동 방식입니다. 우리 국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히틀러가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인종 혐오 갈등 일으킨 건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에 들어오는 범주가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혐오와 갈등으로 말 그대로 혐오 범죄거든요. 혐오 범죄는 저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법령 통과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더 강화시키는 법령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 가지고 있고 저도 함께 할 겁니다. 예. 이 공감 능력을 넘어서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식에 어긋난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일들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국힘당에 입당한 고성국이라고 하는 자는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당사에다 걸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 그렇게 할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5.18 특별법에 저촉되는 거는 아닌가요? 저는 저촉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이 누굽니까? 우리 시민들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 사진을 건다는 것은 사실은 모욕을 주는 거죠. 저는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장동혁이 하고 있는 행태로 봤을 때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안에 완벽한 독주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반이 윤 어게인 세력, 구구 세력, 또 뭐 신천지, 통일교 이런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싫어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민주적이거든요. 좀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성이 있는가? 과연 이게 우리 헌법 체계 안에 정상적인 민주정당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당은 민주정당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일 수도 있고 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 정당일 수는 있겠지만은 대전제는 민주정당이어야 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민주정당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이 극우인가요? 극우가 뭘까요?
왜냐하면 저는 구구라는 것은 가치 지향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지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네. 혐오와 갈등을 유발하고 거짓으로 선동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부수고 뭐 우리가 구구라고 하면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국가사회주의 생각하는데 국가사회주의가 정점에 있는 건 누가 있을까요? 권력자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 시민을 희생하는 체계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시민을 희생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구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가치 지향이 아니에요. 구구라는 것은 가치 지향이라보다는 수단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본인은 저는 지금도 윤석열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서요. 네. 도대체 얼마 전에 심리학 하시는 분들 많이 예, 뵙고 예. 심리가 그런 궁금한 분들 한번 사람들이 만나서 있다. 들어보고 싶어요. 트럼프의 심리는 왜 저럴까? 예. 윤석열의 심리는 왜 저럴까? 또 등등등 여러 심리 궁금한 사람들의 심리를 예. 좀 많이 물어봤는데 트럼프의 심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되게 명예욕에 가득한 그리고 좀 사람을 나눠보는 그런 게 좀 많이 그래서 정말 노벨 평화상을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어릴 적부터 되게 재벌집에서 컸지만 사실 부동산 투기하면서 돈을 번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와 동시에 동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원칙을 잘 지켜가는 소신 있는 정치인을 보면 또 되게 좋아하고 허례허식이나 가식적인 사람 보면 되게 싫어하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맘단일을 되게 좋아한대요. 맘단일을? 예. 그거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되게 좋아한대요. 그게 또 트럼프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그렇게 좋아한다더라고요. 어허. 왜냐하면 원칙 있고 소신 있고 깡다구 있고 스마트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트럼프의 기준에 의하면 윤석열은 너무나 싫은 사람이죠. 혐오 대상이죠. 예. 가식적이고 똑똑하지 않죠. 좀 하자가 있죠. 거기다 겁도 많고 비겁하고 거짓말 잘하죠.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뭘까? 제가 이 말하면서 드러났죠. 뭔가 좀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 분명한 것은 되게 비겁하고 겁이 많고 그러면서 아닌 척하고 권력지향적인데 그 권력의 모습이나 지향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전혀 없고 그리고 남한테 조종 잘 당하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갖추지 않아야 할 것들만 다 모아놓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예. 트럼프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윤석열이 또 그렇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얘기를 여러 루트를 들었어요. 좋아하면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좀 저기 일을 하라고 합시다. 이번에 지금 뭐 참 그걸 뭐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면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번에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속내가 뭘까요? 속내는 저는 뭐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 본인이 너무 정치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IC가 시민들을 총살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죠. 정치적인 공궁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근간이 됐던 IEEPA 법령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했던 얘기인데 이거 법원 가면 다 무효 판결 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예상한 대로 1심에서 트럼프 패소, 2심에서 패소, 3심 곧 선고 예정. 만약에 이게 3심 트럼프 패소로 확정이 돼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죠. 뭐냐면 IEPA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 즉 패소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국한테 이만큼 뜯어냈어. 이거는 불가변이야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본인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더해서 트럼프는 내분이 있는 나라만 괴롭혀요. 늘 보면 단단하게 단결되어 있는 나라는 안 건드립니다. 힘센 나라는 또 안 건드려요. 그린란드도 지금 내분이 좀 있습니까? 거기는 약하다고 본 거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똘똘 뭉쳤죠. 덴마크가.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뭉쳐서 도리어 미국 국채를 팔아버렸죠. 그러니까는 양보해버리죠. 물러서죠. 트럼프는 보면 강자한테는 약해지고 약자한테는 잔인해집니다. 근데
그동안 어떻습니까? 쿠팡이 로비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특정 정당과 특정 교계가 거의 매국 노에 가까운 행동을 하면서 미국 쪽에 미국 마가 세력에 붙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로비를 했죠. 그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분열되어 있다. 때리면 깨갱하겠구나. 지금 협상의 적기다라고 오판하게 만든 주요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관세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세 협상의 주요 축이 일본과 한국과 유럽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럽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곤란해져 버렸어요. 덴마크 건드리는 바람에 유럽에서 미국 국채를 열심히 팔고 그 미국이 사실은 후퇴한 거죠. 그래서 관련된 비준이나 이런 절차들도 다 멈춰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괜히 하다 한 대 맞은 거죠. 한 대 맞은 거고 이걸 그러면 다시 본인 체면이나 힘을 위해서라도 뭔가 다시 또 얻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일 약한 데를 때리려고 하겠죠. 근데 한국이 약해 보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단결된 모습으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자, 팩트시트가 조약일까요? 조약이 아닌 것은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조약이 아니에요. 조약이 아니면 비준의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미국도 비준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준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준을 했기 때문에. 조약이라고 한 거 비준하고 나면 우리가 함부로 파기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법으로 가면 말 그대로 국내법이에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 우리가 또 고치면 됩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감시 체계, 통제 체계가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서만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빨리 만들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협상 관계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강자한테는 약해지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잔인하게 2탄, 3탄, 4탄 계속 빼들어가려 항공기가 계속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힘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IEPA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왜 이 판결도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야 할까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것 때문에 서두르는 것 같아 그렇죠. 보여요. 더 서두르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사실은 어제 우리 원내 교섭단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의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의 정당인가?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는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린란드 들어가니까 우리가 따라 들어가야 된다. 유럽이랑 싸우겠다는 건가요? 그건 지금 그거잖아. 유럽이랑 싸우고 척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해 줄까요? 아니요. 지금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우리 걸 지켜내야 하는데 마치 미국이 다 해줄 것처럼 따라다니겠다. 그리고 비준 미국 형아 기분 나쁘니까 빨리 비준 해주고 미국 형아 시킨 대로 잘 해야 된다.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미국은 안보 정책도 이제 본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안보 정책의 본질은 미국 본토 사수입니다. 아메리카를 지키겠다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은 한국 스스로 지키라고 합니다. 유럽은 유럽 스스로 지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바뀐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 바뀐 줄 모르고 30년, 40년 전에 머물러서 미국 형아 눈밖에 나면 큰일 나 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바뀐 세상에 맞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가야 합니다. 어제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어제 장동혁 연설 저도 들어보니 했는데 뭐 미국 국익, 한국 국익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조건 이재명 정부가 잘 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치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그랬어요. 정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한다면 대의가 반드시 있어야죠. 정치의 대의라고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다. 이건 기본인 겁니다. 이 대의가 없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공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당 잘 나오신 건데요. 그 당에는 지금도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추위에 이렇게 1인 시하고 들고 서 있는데 와가지고 윤상현이가 야야야야 그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이런 말을 했던 그런 자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제가 12.3 내란과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아마 사업을 하셨으면
삼성, LG 못지않은 재벌 총수가 되셨을 그랬을 겁니다. 거예요. 원래 사업도 하셨어요. 엄청 잘하셨어요. 목포 해운이라고. 예. 엄청 크게 사업을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이승만이 국회를 침탈하고 전쟁 중에 수만의 우리 젊은이들을 굶겨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붕괴하셔서 정치에 투신하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변호사 계속했으면 부산에 큰 빌딩 몇 개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불임 사건을 보면서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정치에 투신하시고 세상을 이제 보시게 되셨죠. 돌이켜 보면 저도 솔직히 국회의원이 되긴 했지만 12.3 전에는 제대로 세상에 눈을 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2.3 내란을 목도하면서 저에게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불임 사건을 보고 눈을 뜬 것처럼 저한테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2.3 내란을 목도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세상에 눈을 뜨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요새 그 얘기합니다. 예전에 김상욱은 2024년 12월 3일 날 죽었다. 사실 죽은 거죠. 시민들이 살려주시지 않으셨으면 또 언론이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그때 저는 죽었을 겁니다. 비상계엄 성공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또 비상계엄을 막았다 손치더라도 윤석열 세력 제일 영순이 눈에 가시가 저였는데 어떻게든 죽였을 겁니다. 근데 저를 살려주신 건 시민들이시고요. 예. 또 저를 살려주신 건 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너무나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삶은 저도 덤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요새 그 표현 자주 합니다. 국민들께 출가했다. 저는 국민들 속으로 출가한 사람이다. 예, 이 표현을 출가. 쓰는데 저는 좀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자의 장난 노름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민과 공동체와 국가를 위한다는 대의가 없이 그래서 대의가 없으면 공심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대의가 있어야만 공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대의가 없으니 오로지 사심밖에 없죠. 자기 자리 욕심, 명예 욕심, 경제 욕심, 정치 욕심 이것만 있는 집단들에게 이용당하지 말으시기를. 시민이 주인입니다. 왜 이용당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면 기능 수행을 잘 하는 곳을 잘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기능인 헌정수호 그리고 사회통합, 공정사회, 안정적인 사회 그 기능 잘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곳에 내가 보수 성향이면 거기 힘 실어주면 되고요. 내가 진보 성향이면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에 또 힘을 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보수의 기능 수행 안 합니다. 진보의 기능도 수행 안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소한의 대의도 없고 오로지 권력을 잡고 싶다. 그걸 통해서 나의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리사욕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인 주인들께서 시민으로서 결단하고 행동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결단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의 실체를 바로 보시고 정당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따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청자님 중에 남자친구 상식이란 분이 계세요. 울산에 사시는 분인데. 네네. 근데 아까 반갑습니다. 오늘 김상욱 의원님 나오시니까 울산 최고 파란색을 중심으로 한 무지개를 만들어 주세요. 김상욱 의원님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울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김상욱 의원님 울산시장으로 좀 나와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가 이제 저희가 주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기득권에 갇힌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 아니라 권력자가 주인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자가 시민 눈치를 봐야 하는데 반대로 시민들이 권력자 눈치를 보는 도시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고립된 도시, 권력이 중심이 된 도시, 기득권이 중심이 된 도시에서 어떻게 시민이 행복할 수 있으며 시민이 자기 삶을 자생적으로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반민주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민주도시로 회복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범민주 진영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저는 요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종로의 안전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에 도전하셨을 때를 생각을 많이 하고 그때 영상을 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안전한 지역구를 버리고 부산에 도전하실 때에 하시고 싶었던 또 하셨던 말씀이 기득권 타파, 지역주의 타파, 시민 중심 새로운 민주혁명이었습니다. 울산이 지금 딱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반민주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데요. 예. 민주적이지 않은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지 않는 겁니다. 즉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해버리고 시민이 감시 감독하는 것을 배제해버리고 또 시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또 시민이 숙의해서 민주적 절차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면 그게 반민주적인 거거든요. 이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의 기득권이 의사결정 구조를 독점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민을 위해 권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득권을 위해 권력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노예 상태가 돼버립니다. 종속 상태가 됩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자라면 기득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되고 시민을 주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득권과 싸워서 정부를 공개시켜야 되고 기득권과 싸워서 시민 참여를 이뤄내야 되고 기득권과 싸워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 울산에서 6.3 지방선거는 이런 시민혁명 선거다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울산이 영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TK처럼 막 이렇게 계속 보수 쪽만 지지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조금 울산은 울산만의 특색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구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북구, 동구 쪽은 진보당이 강세 지역입니다. 예. 노동자 중심 강세 진보 지역이고요. 이렇게 좀 별개로 좀 움직이고 나머지 뭐 제가 있는 남구 같은 경우는 강성 국민의힘 지지 지역이고요. 이제 기득권 지역이죠. 또 이제 중구, 울주구 뭐 이런 식의 구성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 주관적인 평가긴 합니다만 많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울산 가보신 적이 많이 없으시죠? 많이는 못 가봤지만 가보기는 근데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적게 가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울산 분들도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로 많이 안 나오십니다. 현대자동차 한번 가봤어요. 기업 간에 또 시민 간의 교류가 많이 막혀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권력자의 기획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립시켜야 완벽하게 종속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배타적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면 더 종속시키기가 좋아요. 그래서 고립되어 있다라는 문제. 또 하나는 상당히 위계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위계 서열화 권위적이라는 것 이것도 반민주적인 거거든요. 권위적이고 위계 서열화되어 있으면 시민의 목소리가 상향시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대기업 1차, 2차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사회 문화 체계 자체도 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또 울산은 타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기는 했지만 울산 토박이 출신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이 단단하게 결성이 돼 있고 이 소수 울산 토박이 기득권 카르텔이 지역 정치, 지역 유지, 지역 언론을 이렇게 엮어놓어 있는 그들만의 단단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특색 때문에 이런 거대 기득권과 이제 진보당의 진보적인 세력 이렇게 좀 충돌하는 양상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래서 바꾸기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정치 집단이 헤게모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자생적인 진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걸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 울산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 울산시장 출마 결심은 하셨나요? 네.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 될 때다. 결심을 갖고 있고요. 공식 출마 선언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공식 출마 선언을 진중하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울산 선거를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민주진영이 단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범민주진영이. 왜냐하면 울산은
우리 민주당이 단결하고 또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결하고 또 조국혁신당이 단결해야지만 승산이 있습니다. 예. 안 그러면 이길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초부터 사실 울산시장 출마에 대한 많은 권유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범민주 진영의 출마 예정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여러 차례 찾아뵙고 우리가 대의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공심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저는 자리 욕심 내지 않겠습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도시 울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할 수 있다는 능력,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30일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선배님들 먼저 다 하십시오. 해서 이걸 입증하시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1월 30일까지 아무도 입증하지 못하신다면 우리 울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고립도시 또 반민주적 상태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하자 많고 모자람 많고 능력이 부족한 저라도 결심을 해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11월, 12월경에 드렸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1월 30일이 지났고 1월 30일까지 좀 제가 기대했던 객관적인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객관적인 증빙, 또 민주도시 울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을 글쎄요, 제가 좀 받아들일 만큼 얻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2월이 되었고 저도 하자 많고 모자란 많고 채워가야 되고 배워야 하는 사람이지만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국당과도 네.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했을 때 김상욱 의원님이 반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거는 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과 다른 거 아닌가요? 우선 조금 길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선 세 가지 부분 크게 먼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시기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과연 지금이 맞는가?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 논의 자체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란 정식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 대통령님이 일하시는데 국회가 충분히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하면 당내 큰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발목 잡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 시기적인 부분 1번. 그 다음 2번.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다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못한 순간에 우리는 가치 지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답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민주적 과정이다. 사실은 민주적 절차, 민주적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함부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대표께서 우리 안에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조국혁신당에 공식 제안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 제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또 민주적 절차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당원들 투표로 다 묻겠다. 이게 민주적 절차가 아니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숙의 과정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동지의 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다. 우리의 동지라는 게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동지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대동세상, 시민주의인 데는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그 뜻을 함께하는 동지다라는 전제 아래서 서로의 생각의 나름이 우리의 생각을 살찌울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상대에 대한 용인, 또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에 대한 용인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팩트,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 추론을 가지고 근거와 이유, 작용과 부작용,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충분한 수기가 자연히 일어나서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축적이 된 이후에 투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 없이 가면 모르고 투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구령 이런 거 함부로 내리면 안 됩니다. 함구령을 자꾸 내려버리면 수기 과정을 생략되는 거예요. 입 다물어 알아서 할게. 이거는 반민주입니다. 그래서 수기 과정을 거친 당내 의사결정 없이 공식 제안이 나갔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내용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차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면 민주정당 간에 여러 정당들이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정당의 맏형인 우리 민주당은 다른 민주
적인 정당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동생 재산을 뺏어오면 안 되죠. 동생이 저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하고 또 비례 의석 같은 거 늘려서 소수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녹색당이 지역구에서는 당선될 수 없겠지만은 전국적인 득표를 얻어서 비례로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비례 의석을 좀 늘려주는 이런 개혁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다양한 민주적 정당들이 다양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 건강한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아무리 선한 의지로 선하게 만든 정당이라 하더라도 권력은 속성상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외부적으로는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외부 정당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다당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의힘이 필요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 말고 다른 정당이 우리 민주당을 건강하게 견제해 줄 수 있는 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민주당으로 뭐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 다 끌어안아 버리면 남은 건 국민의힘만 남잖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잘하고 국민의힘이 못하지만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어가는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게 역할을 주는 겁니다. 민주당을 견제하라는 역할을 주는 결과가 돼버려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몰아내야 될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에게 다시 생명력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국 혁신당이 시작은 민주당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노력해서 독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 조국 혁신당은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은 적극 하나도 허락하면 안 된다. 우리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일부는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또 정반대로 가 있죠.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우리 민주당은 수권 정당입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신뢰와 책임을 져야 되는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당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진보적 아젠다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적극적으로 진보적 아젠다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게 또 동력이 돼서 국민들 여론이 형성이 되고 또 우리 민주당이 그걸 또 반영해서 여기서 열의 목소리를 내면 3, 4가만큼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기능을 하고 있고 좀 다른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은 이렇게 진보적 급진적 아젠다를 계속 던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이쪽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칙 준수, 공정사회 또 신뢰 있는 책임 정치를 하면서 중도 보수로 영역을 계속 확장해 왔습니다. 양쪽으로 영역을 넓혀 온 겁니다. 이렇게 영역을 넓힌 다음에 대선이나 이렇게 큰 선거 또는 국민의힘에 맞설 때는 강력하게 연대해 왔습니다. 양쪽으로 영역을 넓힌 이후에 연대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건데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 1+1이 최소 2는 돼야 하는데 1+1이 0.8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조국 혁신당의 진보적 아젠다에 거부감을 가진 중도와 보수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국 혁신당의 합당으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을 떠날 수 있고요. 반대로 조국 혁신당의 진보적 아젠다에 동의했던 분들은 우리 민주당의 신중한 모습 때문에 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단이 줄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무적으로도 과연 옳은 판단인가?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을 놓고도 옳은 판단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필요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도리어 조국 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또는 녹색당 여러 정당들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 기준도 좀 낮추고 뭐 비례 의석수도 늘리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없어도 조국 혁신당이나 여러 정당들이 민주당을 건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이걸 국민들께 보여줘서 국민의힘의 필요성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에서는 우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건강한 경쟁을 하고 또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없어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건강하고 더 도움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인터뷰 역사상 가장 길었던 답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좀 길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듣다 보니까 긴 줄 모르고 들었는데
다만 이제 조국당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한쪽으로 강하게 가서 지금 다시 합치기가 힘든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 처음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고 목소리를 낸 측면도 있을 거다. 네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네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런 절차나 과정 이걸 민주적으로 밟는다면 네. 합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모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합당을 하더라도 선거 전에는 안 하는 게 좋다. 어느 쪽이십니까? 선거 전에 합당하면 아마 지방선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오히려?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뭐 좀 일단 호남 지방에서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과 조국혁신당 후보들 간에 치열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겠지요. 그 부분에 또 어떤 파장을 낼지 알 수 없고요. 뭐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영남에서는 민심 위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남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당이 절대당 하나만 있어서 견제받지 않는 상태에 대한 우려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국혁신당과 우리 민주당이 합당하면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견제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건 국민의힘 하나밖에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역별로도 상당한 진보 성향의 조국혁신당과 합친다면은 오히려 지지가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겠군요. 근데 영남에서는 치명타를 받을 겁니다. 아, 영남에서는 아마 선거 치르기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제론이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견제론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도 그런 네. 걸 모르지 않을 텐데 합당을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뭐 제가 그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근데 당원들 결정하시기 전에 수기 과정이 전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쟁점이 뭔지, 각 쟁점별로 객관적 팩트는 뭔지, 합리적 사고는 뭔지, 논리적 추론은 뭔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이 정보들이 당원들께 전달이 된 이후에 당원들께서 심사숙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수기 과정 없이 투표로 바로 가버리면 이건 알고 투표하는 게 아니게 될 수 있으니까 또 의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일단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전 당원 여론조사하기 전에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수기 겁니다. 과정은 어떤 토론회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토론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언제부턴가 자꾸 의원들 함구령을 자꾸 내리는데요. 저는 이거 반민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구령을 내렸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안 내는데 예전에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함구령. 근데 함구령을 내리면 안 돼요. 함구령이 아니라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에 대해서는 또 합리적인 이중공격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을 받고 생각을 발전하고 장단 그럼 당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수기 과정인 건데 입 다 막아버리고 그냥 판단해 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과 합치면 표를 더 얻을 수 있다. 저는 범민주 진영 안에서 필요하다면 단일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도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 혁신당이 단일화를 해야지만 선거를 치를 수 있어요. 우리 대선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단일화와 합당은 다른 문제인 거죠. 단일화와 합당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혼담이 오가다가 깨지면 아예 오가지 않은 것만 못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좀 우려되는 것이 좀 조국 혁신당 의원님들 만나 뵈면 우리 안에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제안이 간 것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상대당에 대한 원래 우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건강한 비판을 해왔지만 우애가 너무 돈독했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거든요. 저는 이 좋은 우애 금이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말 상호 존중해야 된다. 우리 며칠 전에 더민초 회의할 때도 그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우리의 존중감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말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근데 상대당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정당하게 공손하게 의견이 전달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큰 집이니까 들어와 아니면 안 봐. 이거는 폭력이에요. 이건 마치 트럼프가 남의 나라한테 함부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더민초는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7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 많으시구나. 예. 거기도 회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가 회장? 이재강 의원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더민초의 대체적인 흐름은 절차나 이런 걸로 봐서 좀 부적절했다로 모아졌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만장일치였나요? 만장일치일 수는 없죠. 예. 만장일치면 그게 문제인 거죠. 예. 만장일치는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 시기의 문제,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또 다른 얘기를 예. 하시고 계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수기 과정입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일단 더민초에서 먼저 수기 과정을 거쳐서 네. 모범적으로 한번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치열하게 우리 초선 의원들 간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근데 이 수기 과정이 당원들께도 전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아니, 그래야지 그러니까. 당원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절차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지금 이제 대표의 생각이 일단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더민초가 70명이나 되면 네. 어느 정도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일부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네네. 거기에서 이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해냈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뭐 저희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괄적인 의견 취합은 좀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논의를 지금 하는 것은 지방선거에도 좋지 않고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고 또 우리가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절차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라는 그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대표님께 전달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함구령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뭐 이것과 이거와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아니라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 근데 예전에 몇 저희가 번 있었기 합당 문제 때문에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찬성 반대하는 어느 쪽에서도 이렇게 선뜻 안 나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 꺼내고 나서요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공격이 국힘 뿌락지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중 공격하면 안 돼요. 우리 동지예요. 동지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같은 뜻 대동세상 만들겠다 민주주의 하겠다는 그럼요. 동지예요. 그러니까 이중 공격하지 마시고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자면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논거와 이유가 잘못되면 이 논거는 이래서 잘못됐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면 저도 생각을 하죠. 이렇게 토론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란이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견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야죠. 지금 민주당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글쎄요. 아직 돌이 안 지났습니다. 오시기를 잘했다 싶습니까? 네, 너무 잘했다 싶습니다. 예. 이유는 제가 하고 싶었던 정치, 함께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지향하고 그리고 진짜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예. 저의 간절한 바람인데 우리 민주당의 방향성이 당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기 때문에 예. 참 좋고요. 또 좋은 것이 시대를 거슬러서 제가 믿고 따르고 본받고 싶은 선배들이 계시다는 게 참 좋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이해찬 총리님, 이재명 대통령님 너무나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전히 제 가슴을 울리고 있고요. 이런 선배님들이 있어서 좋고요. 또 우리 동지들 사이에 이런 합리적 건강한 토론 문화가 살아있고 우리 당원들께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강력하게 자정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당원들의 정말 강력한 자정 기능이 있는 민주지향 정당이라서 좋고 그래서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중 공격 받을 때는 좀 속상하긴 해요. 저 국회 불락자 아니거든요. 그 대동세상이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 번 쓰셨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썼던 표현인데 그것에서 이렇게 차용해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좀 쓰셨던 표현입니까? 제가 조금 사실은 제가 좀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종교가 원불교인데 제가 사실은 몇 번 살면서 출가를 결심을 했을 만큼 약간 좀 그런 지향이 있는데 이제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치, 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동세상이라는 표현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많이 썼던 표현인데 어떻게 대동세상을 원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의, 공심, 진심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부터 많이 좀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좀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어서 참
민주당에 와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들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민들레님이 아마 울산에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울산 놀러 오세요. 보고 싶은 건 또 많아요 하고 막 자랑을 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상욱 의원님 만나서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좀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합당 논의로 인해서 당원들 간에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절대 이게 분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인신공격하거나 파벌을 짓거나 공격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저한테 또 개파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개파 없어요. 제가 무슨 개파주의자예요. 개파 따라갈 사람 같았으면 뭐 여기까지 오지도 않죠. 개파주의자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 간에 동지의 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함께 더 뭉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동지 간에 뜻을 함께하는 동지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 더 풍족해지고 더 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개파로 나누거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귀를 닫아버리는 순간에 분열의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동지의 정으로 뭉쳐야 한다. 분열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서로 존중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늘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지당하신 말씀 민주당다운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설새고 우리가 또 한번 뵙도록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울산 남구 갑의 김상욱 의원님 만나봤습니다.